자, 지금부터는 사전학습 모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미지 분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작업도 하긴 하지만 걔네들도 이미지 분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분석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태스크가 이미지 분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미지 분류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진에 존재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사이퍼르 10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진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수집을 해가지고 사진에 강아지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를 분류하는 혹은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 속하게 되고요. 이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미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던 방법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합성고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CNN 모형을 구축을 한 다음에 걔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학습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성능이 좋은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정교한 모형을 뭐 구축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나 혹은 두 개만 있는 굉장히 심플한 CNN 모형을 사용을 했지만 모형의 성능이 좋으려면 그러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적한 문제 등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고요. 즉 학습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점이 있는 거고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고 파라미터의 수가 많은 모형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학습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사양의 컴퓨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콜랩이나 AWS와 같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사용해서 고성능의 시스템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항상.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 방법은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요? 사전학습 모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는. 알겠나요? 자, 그럼 사전학습 모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영어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어떠한 특정한 태스크를 위해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이 되어진 모형을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되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형은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콤보노셔널 레이어를 뭐 10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댄스 레이어를 뭐 3개, 2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풀링 레이어를 뭐 몇 개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모형이 돼요. 그리고 사전 학습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학습 모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모형의 구조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전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 두 가지가 정해진 거예요. 사전학습 모형은.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또는 전체의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일부 또는 전체
새롭게 학습을 하는 경우에 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려면 굳이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안 갖고 있다면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처음부터 학습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의 값들이 랜덤하게 초기화가 된다고요. 아니면 뭐 제비어 방법이나 허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가 초기화가 되겠죠. 걔네들은 랜덤한 값이에요. 맞아요? 랜덤한 값에서 경사강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최저값을 갖는 모형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부나 전체의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적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랜덤하게 초기화가 된 값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어떠한 값을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하냐면 사전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최저값을 초기값으로 사용을 해요. 걔를 초기값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만 변형을 한다고요.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사전 학습이 갖고 있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초기값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약간만 더 수정을 하기 때문에 모형의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좋은 정교한 모형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안한 모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라미터의 값들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재사용할 수가 있고 파라미터를 재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일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학습을 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가 전체를 처음부터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만 있어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전학습 모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 사전학습 모형 각각이 갖는 주요한 특성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사전학습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사전학습 모형들의 주요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사전학습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회? ILS-VRC라고 하는 이름이 길죠. Imagine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고 하는 대회에서 1등이나 2등을 한 모형들이에요. 너무 이름이 기니까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이미지넷 경진대회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1등 혹은 2등을 한 모형들이 현재 사전학습 모형으로 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2014년에 나온 DGG 16,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안을 한 모형이고 그 다음에 같은 연도에 2014년도에 나온 구글에서 제안을 한 인셉션 넷이라고 하는 사전학습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을 한 레즈넷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어요. 뭐그 외에도 쭉 나왔지만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가장 주요한 사전학습 모형이 됩니다. 뭐 최근에는 댄스넷도 나오고 모바일넷도 나오고 이피션트넷 같은 것도 나왔지만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사전학습 모형으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아직까지도. 그중에서 최근에는 레지넷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BGG 16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성능이 레즈넷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레즈넷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냐면 이미지넷 경진대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라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클래스의 수, 즉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는 1000개가 돼요. 굉장히 많죠.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가 이만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고정된 건 아니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더 증가를 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리스트를 좀 보면 어떠한 클래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이제 클래스, 첫 번째는 클래스 아이디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게 클래스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동물의 종류가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 개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레이, 웨일, 고래의 종류, 그다음에 이집시안 캣, 고양이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경우에 동물에 대한 클래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모형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 특정한 구조를 갖는 CNN 모형들의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형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적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CNN 아키텍처 모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CNN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요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르넷이라고 하는 CNN 모형이에요.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3개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1998년에 나왔죠. 누구에 의해서? 이미지 분석의 대가인 얀니쿤이라고 하는 교수님에 의해서 제안이 된 모형이에요. 얘는 최근에는 사전학습 모형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모형이 너무 간단해서 모형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CNN을 공부할 때는 이 모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사용이 되는 CNN 구조를 처음으로 제안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컨볼루셔널 레이어 들어가고 즉 합성고 그 필터를 적용하고 맥스 풀링 적용하고 거기에 또 다른 합성고 필터를 적용하고 뭐 풀링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 덴스 레이어 추가하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층을 추가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 사용이 되는 대부분의 CNN 모형의 구조가 이러한 모형의 구조를 처음으로 사용한 게 르넷이라고. 굉장히 혁신적인 모형이 되는 거고 관련된 페이퍼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은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2012년에 제안이 된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는데 얘는 2012년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모형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물론 몇 가지가 제안이 되긴 했지만 주요한 CNN 모형은 없어요.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1998년에 나왔어요. 이게 2012년에 나왔죠. 몇 년 동안?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 주요한 CNN 모형이 없었다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CNN의 침체기라고 합니다. 혹은 정체기라고 하죠. 그 정체기를 깬 게 누구예요? 알렉스 넷이라고. 알렉스 넷이 나오면서부터 CNN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형의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근데 알렉스 넷이 이미지넷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죠. 당시에. 그래서 이 페이퍼도 읽어보길 바라고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비지지넷이에요. 2014년.
이건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안을 한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 개의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맥스풀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가 2014년에 2등을 했죠.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반면에 모형의 성능이 좋게 나와서 한동안 사전학습 모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럼 2014년 이미진의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모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셉션넷. 얘는 구글넷이라고도 불러요. 왜? 구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얘가 1등을 했어요. 2014년 이미진의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사전학습 모형으로는 BGG16보다 덜 사용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모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얘가 제안한 방법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이후에 나오는 CNN 모형에서 많이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셉션 넷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제일 획기적인 거가 레즈넷이에요. 2015년 이미진의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을 한 방법이고 CNN 혹은 이미지 분석의 대가인 최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구자 중 한 명인 카이밍 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에요. 물론 다른 그 동료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얘가 그 탑 5의 에러율을 5% 미만으로 줄였어요. 5%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미지에 대해서 탑 5 에러율이 사람이 갖는 게 5%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깬 게 레즈넷이에요. 레즈넷은 3.7까지 줄였어요. 이제부터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 전 세계에 사람들이 갖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계기가 된 게 레즈넷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레즈넷을 기본적인 사전학습 모형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즈넷에서 제안을 한 그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보틀렉 구조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형들 대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이게 무엇인지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즈넷을 변형시킨 레즈넷의 아이디어를 승계했지만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예, 나름의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형의 성능을 더 증가시킨 게 댄스넷이라고 하는 모형이 됩니다. 얘는 2016년에 나온 거고요. 얘는 아마 코넬 대학에 있는 이황이라고 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 제안을 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바일 넷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피션트 넷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제안이 됐어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사전학습 모형,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대부분 다 구글에서 나오고 있어요.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제안을 한 거죠. 트랜스포머 기반의 벌트나 이런 것도 다 구글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트렌드를 좀 잘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르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 합성곱 레이어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만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렐루가 사용되지 않았었어요. 이때는 렐루가 아직 소개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2012년에 나오는 알렉스넷부터는 렐루가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사용되지 않아요. 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가장 주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응? 네. 경사소실 문제죠.
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요. 렐루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를 적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해서는 맥스 풀링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했어요. 요게 르넷 모형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알렉스 넷이 제안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르넷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얘는 그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적용했어요. 이게 이제 르넷이랑 갖는 가장 큰 차이고, 물론 그 전체적인 레이어의 수가 증가를 했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콘볼루셔널 레이어가 여기 하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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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죠. 그래서 르넷보다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맥스 풀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보면은 요즘에 사용이 되는 그 CNN 사전학습 모형들에 비해서 어떠한 그 차이가 있냐면, 물론 뎁스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이 필터의 사이즈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필터를 적용한 거예요? 11 곱하기 11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미지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뎁스 3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필터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큰 필터는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큰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큰 필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알렉스 넷이고요. 알렉스 넷도 최근에는 사전학습 모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사전학습 모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애가 BGG16이에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에 어디에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이라고 하는 연구 기관에서 제안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전체적인 구조는 르넷이나 알렉스넷과 굉장히 유사한데 훨씬 더 깊어졌죠. 훨씬 더 많은 레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걔는 이제 BGG 19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얘는 19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16는 16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전에 나온 뭐 알렉스넷이나 르넷에 비해서 훨씬 더 레이어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레이어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모형의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얘는 3 곱하기 3 필터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했고, 크게는 11 곱하기 11 필터까지도 사용을 했는데 BGG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필터만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파라미터의 수를 줄일 수가 있었고, 파라미터의 수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었다라는 게 BGG 16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컨버저셔널 레이어, 그러니까 합성고 필터를 한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바로 적용한 게 아니라 예, 또 다른 합성고 필터를 한 번 더 적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적용한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연속적으로 세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했고, 마지막에 예,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2개를 사용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하나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이 어떠한 레이어들의 수가 되냐면 이 전체 레이어들 중에서 이 풀링 레이어를 제외한 다른 레이어들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3차원으로 그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기본적인 CNN 모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층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동일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인셉션 넷부터 그 CNN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제안이 되었던 모형들의 구조와는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애들은 이러한 구조죠. 합성곱층을 쌓고 그 다음에 쿨링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한 게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형태인데 인셉션 넷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죠. 자, 여기 인셉션 넷에서 가장 이제 신경을 쓴 게 무엇이냐면 이 저자들이 그 발견을 한 게 무엇이냐면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면 인셉션 넷이 나오기 전에 제안이 된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었냐면 요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합성곱 필터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3 곱하기 3으로 하느냐, 5 곱하기 5로 하느냐, 11 곱하기 11로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였고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쿨링 레이어를 혹은 쿨링 필터를 언제 적용하느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2개 적용한 다음에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적용하고 쿨링 레이어를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3개를 적용하고 쿨링 레이어를 적용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됐는데 이런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인셉션 넷을 제안한 저자들이. 그래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안을 했냐면 그러지 말고 크기가 상이한,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필터를 동시에 적용하자. 뿐만 아니라 맥스 풀링도 같이 한꺼번에 적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안이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방법으로 제안이 된 게 무엇이냐면 인셉션 모듈이에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전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액티베이션 맵의 형태가 되겠죠. 이미지 처음 레이어에서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은 보는 것처럼 특정한 크기의 합성고 필터를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합성고 필터를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하고 있고요.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고 있고 5 곱하기 5 필터를 적용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필터까지 맥스 쿨링을 위한 필터까지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필터를 동시에 적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필터를 하나만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장점은 뭐예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예,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음? 이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뭐 뎁스가 10이라고 한다면 3 곱하기 3 곱하기 10 뭐 이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5 곱하기 5도 있고 1 곱하기 1 필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하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학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라미터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냐? 이 인셉션 넷에서 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1 곱하기 1 필터를 중간에 끼워 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 곱하기 1 필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원래 있던 거고 새롭게 추가가 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자, 1 곱하기 1 필터를 추가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파라미터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뒤에 그림을 보면은 자,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 필터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의 뎁스가 30이고 거기에 특정한 여기 이제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해 가지고 뎁스가 64인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크기가 3 곱하기 3인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3
필터의 뎁스가 얼마가 되죠? 입력된 데이터의 뎁스가 32이기 때문에 32가 되고 그러한 필터를 몇 개를 사용을 해야지만 결과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가 64가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사용해야 돼요? 64개를 사용해야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18,432개가 된다고. 자, 그런데 3 곱하기 3 필터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뎁스가 64인 결과물을 얻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몇 개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죠. 일단 입력 데이터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을 해요. 근데 적용을 하는데 결과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를 줄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16으로 줄였습니다. 얼마로 줄일 거냐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사용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 곱하기 1 필터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뎁스가 얼마가 되어야 해요? 뎁스가 32인 입력 데이터에 크기가 1 곱하기 1인 필터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1 곱하기 1 필터의 뎁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어야 하죠? 32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입력되는 데이터의 뎁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중간 결과물로 우리가 뎁스가 얼마인 액티베이션 맵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뎁스가 16인 액티베이션 맵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필터를 몇 개 적용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32 형태의 필터를 16개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중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맞을까요? 여기에 이제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해요.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입력이 된 데이터가 뎁스가 16이기 때문에 해당 필터의 뎁스가 16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뎁스가 64인 액티베이션 맵을 얻고자 한다고요. 그럼 이런 필터를 몇 개를 적용하면 돼요? 64개를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럼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이렇게 된다고요. 1 곱하기 1 필터를 16개 적용해서 나오는 파라미터의 수 더하기 3 곱하기 3 필터를 64개 적용해서 나오는 파라미터의 수 9,728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대략적으로? 반이 줄었죠. 맞나요? 이 중간에 이 파라미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이 중간에 존재하는 이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중간 결과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는 예, 줄어들어야 돼요. 입력 데이터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겼죠. 뎁스가 컸다가 줄어들었다 다시 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보틀넥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해서 보틀넥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어디에서 제한한 방법이라고요? 인셉션 넷, 구글 넷에서 제한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글 넷에. 뭐예요?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필터를 동시에 적용을 했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맥스 풀링도 동시에 적용을 했는데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해서 보틀넥 구조를 사용을 했다라는 게 구글넷, 인셉션 넷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이 된 이 보틀넥 구조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형들은 대부분 다 이 보틀넥 구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미안한데 제가 잠깐만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자꾸 또 화면 뒤로 숨어가지고 여러분들 답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인셉션 넷에서 사용을 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셉션 넷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셉션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셉션 모듈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사용한 모형이 인셉션 넷이라고 하는 모형이 되는데 굉장히 층이 많잖아요. 레이어가 많잖아요. 레이어가 많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냐면 경사소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소실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인셉션 넷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를 했냐면 최종 결과물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그 예측치를 사용해서 비용 함수를 생성을 하는데 얘만 가지고 우리가 경사강법을 사용하게 되면 경사소실 문제로 인해서 학습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도 결과물들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결과물을 추출하기 위해서, 즉 종속변수의 예측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 분류기 혹은 보조 분류기라고도 합니다. 보조 분류기를 두 개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측치를 이용해서 비용함수의 일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비용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리얼 로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예측치를 가지고 계산이 된 비용함수냐면 이 메인 분류기 있죠. 마지막에서 출력이 되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예측치를 사용해서 나온 비용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옥스 로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중간에 있는 보조 분류기를 통해서 나오는 예측치를 가지고 계산이 된 비용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함수가 리얼 로스 더하기 0.3 곱하기 첫 번째 분류기에서 도출이 된 비용 함수 플러스 0.3 곱하기 두 번째 추가 분류기에서 도출이 된 비용 함수 해가지고 얘를 최종적인 비용 함수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중간중간에서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경사소실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얘만 사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메인 분류기만 사용하게 되면 이 앞단에 있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역전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활성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겠죠. 그럼 경사소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었다고요. 그럼 얘만 놓고 보면 여기만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업데이트할 때 사용이 되는 층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경사소실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라고. 오늘 학습에서는 이렇게 한 거고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출력값만을 예측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 분류기, 보조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학습에서만 얘네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레즈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카이메 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제안한 방법이고요. 2015년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그 층을 많이 쌓기 위해서 이 레즈넷이라고 하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키 커넥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예, 경사소실의 문제를 줄이면서 층을 굉장히 많이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탑5 에러율이 3.5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온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모형이 갖는 층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레지넷은 그 사용된 층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레지넷 5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층수를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152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나온 구글넷이나 BGG, 넷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 구글넷이 22개의 층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BGG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개가 있었죠. 19 버전이 있었고 16 버전이 있었는데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 19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레지넷에서 사용이 된 레이어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층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모형의 성능을 급격하게 개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층을 쌓을 수가 있었냐? 혹은 반대로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층을 쌓을 수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던져야 하는 거죠. 자, 2014년까지 나온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렛 같은 경우에는 22층, 그다음에 BGG는 19층인데 이 이상으로 모형의 추가적인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성능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경사소실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레지넷을 제안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온 모형들을 보니까 층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아지네 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층수를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층수를 늘려봤어요. 늘려봤는데 오히려 모형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디그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디그레이션 문제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적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층수를 더 늘렸으니까 모형이 더 복잡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맞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그 디그레이션 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과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아니라 경사소실 문제로 인해서 층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히려 모형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고요. 자, 과적한 문제로 인해서 모형의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과적한 문제가 뭐예요? 학습 데이터는 설명을 잘하지만 어떠한 데이터는 설명을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과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노란색이 그 층의 수가 20개인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층의 수가 56개인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 레이트가 되고요. 이게 이제 평가 데이터에 대한 에러 레이트가 돼요. 지금 보면은 20층이나 56층이나 둘 다 감소하고 있죠. 과적합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둘 다 감소하고 있다고요. 과적합이 있으려면 특정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이렇게 성능이 저하가 되어야 한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죠. 모두 다 감소하고 있어요. 과적한 문제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어떠한 현상? 자, 56개의 층을 갖고 있는 모형의 성능이 좋아요? 아니면 20개의 층을 갖고 있는 모형의 성능이 좋아요? 지금 보면 이건 에러율이에요. 에러가 낮아야지 모형의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56개의 층을 갖고 있는 모형의 성능이 더 안 좋게 된 거라고요.
이런 문제를 디그레이션 문제라고 해요. 모형의 성능이 저하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했다고요? 과적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 때문에? 경사소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라고. 자,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층을 쌓아도 모형의 성능이 층의 수가 적은 모형보다 떨어지면 안 돼요. 최소한. 유지는 되어야 해요.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 개의 층들이 있는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여기에 층을 하나 더 쌓아요. 근데 이 층이 아이덴티티 매핑을 위한 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덴티티 매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력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레이어예요. 자, 이러한 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잖아요. 맞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층을 여러 개 쌓더라도 경사소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핑을 위한 레이어를 추가를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얘네들이 추가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걔네들이 추가되지 않은 층수가 더 적은 이 모형의 성능에 비해서 이 추가된 레이어를 갖고 있는 모형의 성능이 떨어지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 레즈넷을 제안한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방법을 제안을 했냐면 이러한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어떠한 층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값을 예측을 할 텐데 출력을 할 텐데 입력값을 이용해서 출력값을 완전히 새롭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값하고 원래 출력하고자 하는 출력값하고의 차이만을 새롭게 해당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예요.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떠한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가 있겠죠. 걔를 X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층을 통해서 원래 출력하는 값을 H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이 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만? 입력된 값하고 원래 출력하고자 하는 HX하고의 차이만을 이 층을 통해서 예측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얘만을 새롭게 2층을 통해서 예측을 하자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얘를 우리가 보통 fx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출력값과 입력된 입력값과의 차이기 때문에 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얘를 잔차라고 불러요. 잔차가 영어로 뭐예요? 레지듀얼이죠. 그래서 얘가 레지듀얼 네트워크예요. 이거. 뭐 눌렀죠?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지금? 이상한 거 눌렀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다시. 미안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fx만을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스킵 커넥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신경망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레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합성곱층을 의미해요. 합성곱층? 합성곱 필터라고 합시다. 필터를 적용한 거죠. 활성함수를 렐로로 쓴 거고 다시 한번 이제 합성곱층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hx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얘를 바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층을 통해서 무엇을 예측하기 위해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fx만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입력된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응? 그대로 전달을 해가지고 이 층을 통해서 나오는 출력 값이랑 더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계산을 하는 값이 무엇이냐면 출력 값이 무엇이냐면 이 잔차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한다라는 것을 이 연구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뭐만 더해진 거예요? 얘만 더해진 거라. 어? 요 추가적인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값에 더해주는 부분만 더해진 거예요. 추가가 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kip connection 혹은 identity mapp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신경망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값이 무엇에 대한 값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예측을 하고자 하는 hx랑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인 x랑의 차이에 해당하는 fx만을 누가 이쪽에 있는 요 합성곱층이 출력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겠나요?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리지주얼 모듈이라고 합니다. 혹은 리지주얼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지주얼 블락을 사용을 한 게 레즈넷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력값이 출력값에 그대로 더해진다는 특징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로 경사소실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자,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를 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을 통해서 역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도 역전파가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경사소실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죠. 왜? 파라미터가 없어요, 아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경사소실 문제가 훨씬 더 감소한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층을 쌓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더 많은 층을 쌓았을 때 모형의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레지넷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킵 커넥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형들 대부분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관련된 페이퍼, 이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사전학습 모형이 뭐가 있냐면 모바일넷이 있어요. 요거는 구글에서 2017년에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한 방법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모바일넷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어디에서 주로 사용이 되냐면 모바일 기기와 같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한 기기들에서 주로 사용이 돼서 이름이 모바일넷이에요. 자, 얘는 그럼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수를 줄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인셉션 넷을 설명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파라미터의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보틀넥 구조를 사용하면 되죠. 1 곱하기 1 필터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 방법을 얘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더 사용을 했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합성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무엇과 같았어요? 응?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한 혹은 사용을 한 합성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무엇과 동일한 값을 가졌어요? 입력되는 데이터의 뎁스죠. 맞아요? 근데 이 모바일 넷에서 사용을 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1인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뎁스가 몇이에요?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 뎁스가 몇이죠? 이게 하나의 뎁스예요.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각각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보통의 합성곱 신경망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뎁스가 5인 필터를 적용하게 된다고요. 그런 애들 여러 개 적용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모바일 넷에서 사용을 한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 뎁스가 1인 필터를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각각의 채널에. 그래서 첫 번째 채널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왔죠. 여기 지우죠. 여기 나왔죠. 이거. 요거에
뎁스가 1인 필터를 하나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가 있겠죠. 맞아요? 거기에도 뎁스가 1인 필터를 또 적용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지금 뎁스가 5인 입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별로 하나의 필터를 적용을 한 거예요. 뎁스가 몇인? 1인. 그럼 총 몇 개의 필터가 적용이 된 거예요? 5개의 필터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필터를 적용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뎁스가 1인 어떠한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이게 나왔고 여기 나왔고 얘네 나왔어요. 얘네들을 뎁스 와이즈로 차곡차곡 쌓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떠한 필터를 적용했어요? 보면 어떠한 필터를 적용했죠? 이게 여기에 뎁스가 1인 필터를 여러 개 적용해서 나온 액티베이션 맵에 추가적인 필터를 적용했다고요. 어떠한 크기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 곱하기 1 형태. 왜 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어떠한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틀넥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라고요. 이 필터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뎁스가 지금 5죠. 근데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해서 뎁스가 몇으로 줄었어요? 3으로 줄었다고. 뎁스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물론 다음에 다시 늘어나겠죠. 이러한 구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틀넥 구조가 된다고요. 왜 사용한다고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구조를 사용한 게 모바일 넷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파라미터의 수는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성능이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연산도 빠르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물론 이제 그 합성고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를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너무 많나요? 사전학습 모형이? 댄스넷이에요. 댄스넷은 2016년에 코넬 대학에 있는 황이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제안이 된 방법이고요. 얘는 레즈넷의 아이디어를 계승을 한 거예요. 근데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했죠. 스킵 커넥션이 뭐예요? 입력값과 그리고 어떠한 레이어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값을 더한 값을 최종적인 출력 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맞을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출력하는 값이 fx고 그리고 입력된 값이 x예요. 얘네들을 더한다고요. 컨캣을 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누가 약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스킵 커넥션은 이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 fx랑 입력 값을 그대로 더해준 거예요. 컨캣을 한 게 아니라고요.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댄스넷을 제안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데 더하기 방식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제안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댄스 블락을 갖는 모형을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댄스 블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예요.
덴스 블락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고, 요게 하나의 레이어고, 요게 하나의 레이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레이어에 입력되는 값들은 이 특정한 레이어 기준으로 이전에 있는 레이어들이 출력하는 모든 값들이 현재 시점의 레이어에 들어오는 입력 값의 일부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죠. 덴스 블락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를 뜯어보면. 자,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에 특정한 형태의 필터를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depth가 C예요. depth가 C인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거기에 어떠한 필터를 적용하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C 형태의 필터를 4개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의 맵의 depth는 몇이에요? 몇이에요? C가 아니죠. C는 depth예요. 그쵸? 3 곱하기 3 곱하기 C의 형태를 갖는 필터를 4개만 사용한 거죠. 그러면 결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depth는 몇이 되어야 해요? 4가 되어야 해요. 알겠어요? 얘를 적용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그 회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만을 그 다음 층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입력된 데이터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이 된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이전에 입력이 됐던 데이터를 depth wise로 그냥 콘캣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 depth가 얼마가 될까요? 얘가 원래 얼마였어요? C였죠. 얘가.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4죠. 그럼 C 더하기 4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이러한 형태 3 곱하기 3 곱하기 C 더하기 4 형태의 필터를 몇 개를 적용한 거예요? 4개를 적용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depth가 몇인 액티베이션 맵이 새롭게 나오겠어요? 응? 4개인 액티베이션 맵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이거 초록색이라고요. 근데 걔만을 사용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데이터를 전달한 게 아니라 해당 층에 입력이 되었던 얘를 반복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거기에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전에 입력됐던 데이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걔네들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다음 층으로 넘기는 방법을 사용한 게 뭐예요? 덴스넷이에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덴스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스 블락을 여러 개 사용한 거죠. 몇 개 사용했어요? 3개 사용한 게 덴스넷의 구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구체적인 거는 페이퍼를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어떠한 층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 지금 4잖아요.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걔가 뭐가 되냐면 해당 페이퍼에서 사용을 한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값을 4로 사용을 한 거죠. 이건 뭐 6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6이랑 8인가? 네, 다른 값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4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구조로 생겨먹은 게 덴스 블락이고 덴스 블락을 3개 사용한 게 덴스넷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애들 중에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진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이피션트 넷이에요. 얘는 2019년에 나왔죠. 어디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나왔어요. 자, 이 저자들이 그 전에 나온 모형들을 보고서 발견한 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모형이 갖는 CNN 모형이에요. CNN 모형이 갖는 위드스, 너비랑 뎁스랑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우리가 키우게 되면 스케일링 업이라고 되어 있죠. 키우게 되면 모형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CNN 모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 아무렇게나 위드스나 뎁스랑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비율을
특정한 값으로 유지를 하면서 균형 있게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efficient net에서 제안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비랑 뎁스랑 레졸루션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값을 결정을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예요. 별게 아니죠. 위드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각 층에 있는 노드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뎁스는 모형이 갖는 전체 레이어의 수예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입력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형의 성능이 좋아지죠. 이걸 1차적으로 발견한 거고요. 근데 그럼 얘네들의 값을 무조건적으로 다 키우는 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균형 있게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까지 키울 수 있어요? 사용을 하는 리소스의 양까지만 키울 수가 있겠죠. 그걸 넘어가면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값들을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을 했냐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는 별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뎁스의 스케일링이 D가 되고요. 위드스의 스케일링이 W가 되고 리졸루션의 스케일링이 R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값들을 얘네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그 파이 있죠. 요거 얘랑 알파랑 베타랑 감마는 모두 다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얘네들의 값을 어떻게 했을 때 모형의 성능이 가장 좋아지는지를 이 연구자들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뭐예요? 뎁스랑 위드스랑 레졸루션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파이예요. 맞아요? 왜 다 모두 다 여기 이제 파이 승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텀을 사용했고 얘의 값이 2에 가까운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페이퍼를 읽어보면 왜 얘를 2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근데 왜 알파는 그냥 알파를 썼고 베타는 베타가 아니라 베타 제곱을 썼고 감마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곱을 사용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죠. 그 스케일링 업을 했을 때 늘어나는 연산량이 무엇에 비례하냐면 D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W의 제곱에 비례하고 R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위드스, 너비를 2배로 했을 때 연산량이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D만큼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뎁스죠. 미안해요. 뎁스를 2배로 했을 때는 연산량이 2배로 증가를 해요. 그런데 위드스를 2배로 했을 때는 2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증가를 해요? 제곱만큼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4배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레졸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레졸루션을 2배로 스케일링 업을 했을 때 연산량이 2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4배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산량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2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제약 조건을 건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파이의 값을 변화를 시키면서 모형의 성능이 어떠한 경우에 제일 좋은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efficient net은. 그래서 모형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이 알파, 베타, 감마, 파이의 값을 이 식을 이용해서 제안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 페이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려면 뭐 CPU의 연산량이나 GPU의 연산량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러한 방법이 왜 제한이 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뎁스랑 위드스랑 레졸루션의 비율을 균형 있게 스케일링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주요한 사전 학습 모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특히 어떤 애들 BGG16과 그 다음에 레즈넷 그리고 모바일넷 그리고 인셉션 넷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관련된 페이퍼들을 다 이렇게 여기다 기술을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페이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천천히 잘 읽어보면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면은 어, 뭔지 모르게 좀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일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모형을 구축해서 처음부터 모형을 학습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가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는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전학습 모형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분류를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전학습 모형이 사전학습을 통해서 도출을 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변경하지 않는 거. 새롭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변경하지 않고 모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미지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즉 이미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은 언제 사용하기 적합하겠어요?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기에 적합할까요? 그쵸, 데이터가 비슷할 때 혹은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됐던 원래의 태스크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종류가 거의 유사할 때, 똑같거나 그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죠. 어? 그래서 태스크가 유사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뭐예요?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모형의 일부를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응? 전이학습이에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는 사전학습 모형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학습 모형을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를 푸는 방법이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전이학습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전학습 모형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